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자식 키우는 부모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는데 부모로서 함께 또 분노하고 맞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남학생이 받는 혐의가요. 준강간치사 혐의입니다. 이게 강간치사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준자가 붙으면 그 피해 여성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심신미약인 상태인 거예요. 원래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거 불가능한 상태. 지금 이제 앞서 여러 가지 리포트에 보면 엄주를 했기 때문에 부축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전 1시 30분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고 뒤에 이제 치사라고 나오는 것은 만약에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옥신각신하는 와중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니 첫 번째는 중강간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이건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중강간 살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강간살인인데요. 이거는 경찰이 반드시 찾아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의성 유무를 강조하셨는데 일단 이 남학생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인정을 한 것이고 어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경찰의 뭐 브리핑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이제 중강간 상태, 아까 항거 불가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밀어서 추락사인 것은 아니다. 즉 내가 고의로 그 피해 여성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마 그 3층의 담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가 봐요. 제가 피해자의 신상이라서 키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일반 여성의 키라고 생각하시고 그 키에서 과연 1m 높이의 그 담벼락을 추락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가해져야 될 것이냐, 즉 스스로 추락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밀어서 추락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다방면에서 검토했고 또 시간이 이제 자정이다 보니까 그 자정 시간 무렵을 확인해서 그렇게 현장 점검을 검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승 의원님 옆으로 현장 검증하는 그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하면 혐의가 살인죄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뭐 제가 수사를 하는 만약에 검사라면 저는 지휘를 이렇게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저 이렇게 그 붓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좀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스러운데 밀었다면 뭔가 지탱하고 밀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벽에 그 가해자의 지문이 묻어 있든지 아니면 그 가해자의 지문은 없고 거기는 피해자의 지문만 있든지 뭔가 그 지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어떻게 지문이 족적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촘촘하게 그림을 그려서 정말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해자가 대놓고 밀었는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지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 지문도 있겠고 족적도 있겠고 또 그 현장에서 경찰들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채집하는 지금 겁니까, 사실상 이게 CCTV 사각지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CCTV라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학적 기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것도 역시 포렌식이거든요. 과학적 증거 기반이니까 그러한 지문과 족적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상황을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안다면 그걸 가해자에게 이제 구속을 했으니까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자연사라고 옥신각신하다가 추락했는 거냐. 이거는 분명히 네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경찰의 능력이고 경찰의 수사의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혐의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형량도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풀이 중강간치사인데 그걸 그냥 법명으로는 강간치사로 가요. 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것이고 만약 강간살인이 되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다면 아까 뭐 엄단 선생님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한 행동에 저는 반드시 걸맞은 형벌을 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시험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소주 한 잔, 뭐 술 한 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친구 둘과 이 피해 여성이 같이 있었는데 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데려다 준다라고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데려다 주면 어디로 데려다? 집에다 데려다 그렇죠. 줘야죠. 그런데 어디로 갔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 갔죠. 그것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학교 건물로 들어갔다는 걸 보면 저는 사실상 계획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했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예. 범죄에서 형량을 올릴 수 있는 가중양형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획적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술을 먹여서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로 만약에 엄주 대치하게 만들었다면 우리 양형 기준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술 먹으면 뭐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봐줬는데 예. 그게 저도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성폭력 특별법에도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감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는 그러한 어떤 의도적으로 술을 먹여서 성폭행에 이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성폭행이 좀 이렇게 심한 성폭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로 술을 먹었고 왜 데려다 준다라고 했는데 왜 학교로 갔는지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면 만약 그게 살인죄로 바뀐다면 저는 뭐 감히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될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나마 이게 음주 때문에 뭐 워낙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많으니까요. 음주로 인해서 감경 사유가 될까 봐 우려했는데 또 그건 아닌 거군요. 네네. 고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집이 아니라 학교로 데려간 점, 이 부분에 좀 고의성이 짙다고 보시는 거고 또 하나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건 직후에 이게 우발적인 사고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를 또 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저는 좀 이렇게 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더 화가 나는 부분인데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을 놓고 사실 이게 자수했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을 놓고 있으니까 경찰이 그걸 확인했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가해자가 받았는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와서 그때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했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수를 목적으로 경찰에게 뭐 먼저 경찰과 전화했는 연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경찰이 연락하게 되고 또 문제는 지금 피해자의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옷가지를 그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건 증거인멸이거든요.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뭐 처벌하지는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참작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할 정신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옷가지 일부를 다른 곳에 갖다 놓을 정신은 있었던 걸 보면 법정에서 뭔가 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거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 처음부터 이제 심신미약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사라면 그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자기 범행, 정말 피지도 못한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저는 굉장히 좀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벌을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감형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초범인 점, 그리고 뭐 나이가 어리다는 점, 또 뭐 재판 중에 뭐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러면은 뭐 반성의 기미가 있다 이래서 감형 사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형 기준에 보면 감경하는 양형 기준이 있고 가중하는 양형 기준이 있어요. 그럼 감경과 가중하는 양형 기준을 1대1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초범이다. 근데 계획성 있는 범죄가 있다. 그러면 계획성과 초범이 이렇게 상쇄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더 많은 것이지 감경 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감경 사유라면 언제나 초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초범은 성폭력 범죄에서는 국가가 그 범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초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범이기 때문에 함부로 감경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암수 범죄라 그러잖아요. 숨어 있는 범죄가 많은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 초범을 감경해서도 안 되고 반성문 자체만으로 감경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분노를 자아내는 건 뭐냐면 인터넷상에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피해자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어요. 친구 만나서 같이 시험 마치고 난 다음에 즐거운 마음에 절대로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악용하는 가해자가 나쁜 거지 그런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70조 분명히
비난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가중처벌받고 진실한 사실을 유포했다 할지라도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의 어떤 2차 가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에서는 그 2차 가해가 있으면 진짜 발본 세권에서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 엄벌해 주시기를 저희도 같이 희망하는 입장이고 가해자 신상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게 명예훼손죄 가능하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건 비난의 목적은 없을 거예요. 예.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비난의 목적은 없지만 형법 307조 1항에 따르면 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기관이 판단될 때까지는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더 드리면 예. 이게 강간 살인으로 바뀌면 이거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사기 때문에 그 특정 강력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서 신상 공개 대상이 안 되는데 예. 만약에 정확한 증거만 나오면 예. 그 증거에 따라서 신상 공개 대상도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참으시고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학교는 안전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내에서 이런 범죄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좀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 사건도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지난주 울산 울주군에서 검은 개한테 2분간 공격을 당해서 엄청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안락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증거를 보강하라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건가요? 이것도 뭐 언론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개는 증거물이잖아요. 그럼 그쵸. 증거물이면 이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개가 지금 그 목줄을 끊고 새벽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왔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학대를 당했거나 예. 개가 뭐 음식을 먹지 않아서 정말 굶주린 상태에서 뛰쳐나왔다면 우린 견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이 개가 믹스견이라 그래서 여기에 맹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저렇게 큰데도 그렇죠. 그래서 그 개가 정말 공격성이 있다면 그게 예. 증거물이면 우리는 맹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증거물이 어떤 증거물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개는 안락사 되는 게 맞아요. 예. 맞는데 지금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예.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사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 지금 개라는 게 공격하는 개도 개고 우리가 반려견도 개잖아요. 그러면 그게 민법이 바뀌어가지고 개를 동물로 보지, 저는 개를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개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압수물이라는 건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를 과연 압수물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그 개를 압수를 했을 때 우리는 폐기 처분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폐기 처분하는 거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걸 살처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락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안락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살처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살처분이 아니라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개의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기견 보호소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 지자체 장의 명을 받아가 안락사를 지켜야 되는 거라서 예. 이런 복잡고 다기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재수사를 요청했는 것이지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형태인지 안락사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개가 물건인지 생명체인지 아직 그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거죠? 예, 예.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되고 네네. 살처분을 하는 그러니까 폐기 처분의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고 네. 더 중요한 건 견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견주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지금 있는 거예요? 견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보호법상 그 개가 맹견이면 보호하지 않았다는 죄로 처벌할 수 있고 관리부실? 예, 관리부실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예. 개와 바깥에 나올 때 목줄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목줄을 하지 않은 걸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새벽에 뛰쳐나온 맹견 아니 새벽에 예. 뛰쳐나온 맹견 아닌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형법상 과실치상 아이를 물어서 다치겠다. 예. 이걸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구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라도 그럼 그 개가 왜 뛰쳐나왔느냐. 만약 개의 학대가 있었으면 견주에게 개의 학대로 또 처벌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을 열어놓기 위해서 증거물을 남겨놨는 것이지 절대로 그 개가 사후에 안락사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아까 못다한 말씀 세 번째 거는 뭔가요? 그 아까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예.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결국 폐기 처분을 하려면 그 살처분이란 방법인데 살처분이란 방법에 안락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매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화나지 않는 압수물 처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 무는 개가 다 안락사 되는 건 아니죠? 그게 방법은 따져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묻은 개는 안락사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는 바뀔 수 있고 그거는 그 개를 기르는 전문가가 말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개가 그 개가 다시 견주에 돌아가서 다시금 길러지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고견의 견주는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로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견주가 그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 개의 안락사를 원한다라고 해도 안락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뭐 협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이게는 믹스견인데 예외적으로 공격성이 있었지 그냥 공격성이 없다. 그래서 맹견에 포함시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개의 견주에 대해서 뭐 개에 대한 학대 혐의가 없다. 그러면 결국 압수물에 대한 포기를 해서 그걸 이제 유기견이니까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지자체 장애 허락을 받아서 안락사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해 아동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